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가 실시한 채권단의 제안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반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잠정 전망이 발표됐습니다. 그리스 내무부는 초기 전망이 유효한 기준을 충족한 상황에서 추정한 결과 반대 61%, 찬성 39%로 예상했습니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반대가 클수록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 채권단으로부터 더 좋은 합의안을 끌어낼 수 있다는 설득이 막판 반대 여론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6일 호주 시드니 외환시장에서 오전 5시 29분 현재 1% 하락한 유로당 1.100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유로화 가치는 지난달 27일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 시행을 전격 선언한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달 29일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구제금융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예상되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6일 파리에서 긴급 회동 기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엘리제궁은 그리스 국민투표가 끝나자 성명을 내고 이번 회의는 프랑스와 독일이 그리스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한 공조적 차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28개 기업이 기업 공개직 IPO를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증시를 살리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전날 저녁을 기해 10개 기업이 상하이 증시를 통한 IPO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으며 또 다른 18개 기업도 선전 증시를 통한 IPO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공모 청약을 한 이들에게는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별로 이미 관련 통지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낮은 가능성이 결국 현실화되고 말았네요. 채권단의 긴축 요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박빙일 것이라 하던 예상을 깨고 반대 여론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 100명 중에 60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잠정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당초 찬성이 우세할 경우 그리스 현재 지금 집권당인 좌파 정권, 시리자 정부만 물러나면 사실 됐었습니다. 정부만 바뀌고 새로운 정권과 국제채권단이 서로 새로운 협상 테이블에 앉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다음에 돈을 어떤 식으로 갚아나갈 것인가를 얘기하면 됐었었는데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과 시리자 정부가 이제 한 팀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당장 돈이 없는 그리스가 어떤 미래를 앞으로 보여줄지가 정말 암울합니다. 걱정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밤에 당장 프랑스와 독일 총리가 긴급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죠. 이 결과에 따라서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그리스에 현재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지원이 더 확대될지 유지될지 아니면 끊길지가 결정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가 당초 국민투표 이틀 뒤인 현재 시각으로 7일 날 그리스 은행권에 다시 한번 문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그리스 현재 하루 인출 한도가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스가 은행권에 문을 열 경우에 국민들이 줄을 서면서 자신의 예금을 인출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리스 은행의 이 전체적인 예금 한도, 유동성 한도는 한 10억 유로밖에 안 되는데요. 너도 나도 돈을 내달라고 할 경우 그리스 은행이 도산할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ECB에서 돈을 계속해서 지급해 줄지 여부가 또 오늘 밤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일단 미국은 때마침 주말에 휴장이었었고요. 물론 이 국민투표 소식은 아주 간밤에 나왔었기 때문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가 쉬었다고 해도 여파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는 문이 열렸었죠. 유럽 증시도 상당히 관망하면서 소폭 하락하며 끝이 났는데 일단 열린 유럽 증시 마감가 정도만 챙겨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0.3 내지 0.6% 정도로 하락한 거 지금 보실 거고요. 일단 이 정도의 낙폭은 별로 의미가 없죠. 이후에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반대 여론이 60% 이상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앞서서도 유럽 증시가 하락했다 정도로만 잠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가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달러, 유로의 가치가 되겠는데 유가 측면에서도 조금 중요한 스케줄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7일 일단 이란 핵협상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이 당초 6월 말이 데드라인이었었는데 일주일 정도 데드라인이 지금 미뤄진 상황에서 7일날 밤에 유가 어떻게 끝나는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이번 한 주라 하겠고요. 달러 유로 가치는 유로 하락에 따라서 1.10을 겨우겨우 방어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로 가치가 급락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문제 때문에요. 우리 시각으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이었었던 금요일날 밤, 금요일날 저녁에 사실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각보다 훨씬 늦게 끝나는 중국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또 5% 이상, 사실상 5.77%니까 6%가량 급락을 한 것인데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지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모두 폭락함으로써 그렇다고 주중이 괜찮았던 것도 아닌데 금요일만 따져도 지금 3주째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1,300포인트가량 급락해 있는 중국장은 이 기간 동안 3,000조라는 돈을 지금 하늘로 날려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때문에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2차 부양책이 나왔다고 하죠. 일단 모든 IPO를 주말 동안 중단하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중국 증시가 올라올 수 있을지는 현재 분위기상 미지수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장은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기로점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2,100을 일단 안착하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기관 특별히 투신이 계속 사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투신이 1,000억 넘게 돈을 빼갔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의외의 반대 결과가 나온 상황이어서 오늘 시장이 하락에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 아침에는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텐데요. 시장의 관심은 그리스도 그리스지만 빠르게 실적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시장의 관심은 빠르게 이번 주부터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이동할 전망인데요. 당장 내일 아침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됩니다. 오늘 특별히 2분기 실적 시즌에 살아남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김상우 연구원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우증권 김상우 연구원입니다. 네, 리포트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일단 2분기의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 한 달 전서부터 계속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2분기 전체 우리 기업들의 어닝 어느 정도까지 현재 하향 조정된 상태인지요? 예, 실질적으로는 하향 조정이 이제 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3월 말 대비로는 1.4% 오히려 상향 조정된 수치이고요. 그래서 과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2분기 순이익 예상치 자체는 꽤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예상치를 만족을 한다면은 이제 두 개의 분기 연속 10% 이상 성장을 이제 기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런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업이익 자체가 이제 두 개 분기 연속 10% 증가한 적이 없었고요. 2013년도 2분기에도 이제 순이익 증가율은 10% 이상을 달성을 했지만 그 다음 분기부터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도 우려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2분기의 실적 시즌에 지금 접어들기 바로 직전에 눈높이가 많이는 아니지만 자꾸 조금씩 연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어떤 변수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우려가 아직까지 실적 추정치에 완전하게 반영된 건 아니라고들 하는데요. 주변 분위기, 환율이라든가 유가 등 주변 변수들 한번 쭉 짚어봐 주시겠어요? 예, 일단 2분기의 매크로 환경은 이제 저희도 과거에 비해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매크로 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이제 우선 원엔 환율 자체가 2분기에 하락했습니다. 1분기 평균 923원에서 2분기 평균은 이제 903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일본과 경쟁하는 업체들, 뭐 자동차 같은 수출주들이 좀 안 좋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4, 5월 한국 수출 증가율은 1분기에 기록했던 마이너스 2.9%보다 이제 큰 폭으로 감소한 마이너스 9.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주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 되게 안 좋을 수 있다. 기업이 자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런 이제 대외적인 환경 외에도 메르스 여파라던가 또한 그리스 문제 같은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던 점에서 대내 환경이 2분기에 악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원엔 환율 상황 자체가 우리 수출주 자동차를 포함해서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갔었던 2분기로 본다라고 하셨었는데 사실 210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미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도 여기까지는 끌어올리긴 했었는데 뭐 때마침 그리스 사태도 지금 터져 있고요. 바로 직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1000억 이상 순매도로 방향을 틀었었잖아요. 그럼 이쯤에서 실적 시즌도 접어들게 되고 시장은 다시금 박스권에 갇힐 공산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과거에도 이제 뭐 작년에도 2150까지 올라왔었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시즌 덕택에 주가 지수 자체가 2100선을 넘어섰는데요. 과거의 경험상 2100포인트를 다시 또 내려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 시즌에 안 좋았던 기업들의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실적치가 평균적으로 13%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2012년도의 경우에도 이제 올해와 유사하게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보인 다음에 2분기에 마이너스 30%라는 이제 큰 폭의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 지수가 좀 폭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아직 실적 시즌을 겪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우려들이 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어닝 쇼크라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면은 2100선을 이제 지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사실 2100을 올라오기 이전에 이전 고점을 찍었을 때도 기업들의 탄탄한 어닝을 바탕으로 지수가 의외로 선전할 수가 있었었는데 여기까지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또 기업의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수는 꺾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7조 초반 정도에서 점점점 내려가더니 이제 6조 원대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 2분기 영업이익이. 그런 전망 나오고 있네요. 사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전체적인 어닝 시즌의 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조 원대로 영업이익 수치가 6조 원대로 보는 애널리스트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이제 갤럭시 S6가 안 팔렸던 부분들이 2분기에 인식을 하는지 3분기에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점점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IT 업체 자체적으로 좀 안 좋은 이제 컨센서스가 생기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1분기 양호한 실적 덕택에 이런 기업 이익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향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러니까 긍정적인 편향이 생긴 게 다시 하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하향 조정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계속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에 대한 판매 부진으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지금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것이 2분기, 3분기에 어느 정도 좀 걸쳐서 반영이 될 것 같다라시면서 2분기에 또 어느 정도 타격을 딱 정확하게 미칠지 이 부분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짚어주셨어요. 2분기 특별히 어닝 시즌에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다들 이 에너지 섹터, 화학 섹터, 소재 섹터가 가장 선전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선전한 측면도 있었는데 역시 의견 같이 하십니까? 업종별 기상도 실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2분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이익이 과대평가된 업종들이 여전히 하향 조정이 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예상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일수록 이제 과대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에너지와 뭐 증권, 그다음에 화학 업종들이 좀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향 조정된 업종들이 덜 하향 조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2012년도에도 운송이나 화학, 디스플레이, 정유 업종들이 모두 이제 과거에 30% 이상 하향 조정이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어닝 쇼크를 한 번 더 보였습니다. 그래서 운송은 아예 운송과 정유 업종은 아예 적자가 났었고, 화학은 마이너스 30%, 디스플레이는 마이너스 70% 이제 또 어닝 쇼크를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 좀 안 좋을 것으로 보는 업종은 이제 IT 가전, IT 하드웨어, 건설, 자동차 업종 등이 2분기 순이익 예상치가 10% 이상 감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증권, 에너지, 화학, 그다음에 조선, 미디어, 교육, 통신 서비스와 같은 업종들은 그래도 10% 이상 예상치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안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미 예상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도 그쪽에서 또 한 번의 분위기가 추가적으로 안 좋아지는 어닝 쇼크가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쪽을 사실상 더욱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의 리포트 제목처럼 살아남기 위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실적 가이던스가 괜찮다라고 많은 예상치가 나와 있어서 에너지, 화학, 증권 등은 이미 선전을 했지만 주가에는 꽤나 반영이 된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면 호실적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전략으로 잘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실적 시즌에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으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후실적을 보인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좀 기업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업종을 선택하는 게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양호했던 걸로 과거에 보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증권과 에너지, 화학 같은 업종들이 이미 많이 올랐고 이익 조정치도 많이 상향 됐기 때문에 우려감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에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2분기 실적 자체가 계속 깎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또 실적 발표 순서, 시간적인 순서를 봤을 때도 대형주가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중소형주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텀이 한 달가량 정도 되는데 그럴 바에는 중소형주 가서 매매하다가 나중에 뭐 대형주 보자, 실적 다 공개되면 그때 차라리 분위기 보고 찾아 들어갈 때 투자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중소형주가 나중에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나중에 어닝 쇼크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기 때문에 대형주의 실적이 안 좋으면 중소형주의 실적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주가도 미리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소형주를 먼저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대형주 실적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좀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2분기 실적 시즌에 살아남으려면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 양호하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증권, 에너지, 화학 쪽에 오히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KDB 대우증권 김상호 연구원님의 실적 시즌 관련된 투자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리포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시황의 신,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금요일날 2100 지키긴 했었습니다만 기관이 팔아서 조금 걱정스러운 시점에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61%가 반대했더라고요. 시리자가 이렇게 잘 어필한 게 소위 통한 것도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는요? 네, 일단 그 그리스 상황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가장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가장 빅 이슈,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그리스 국민들 반대표에 61%를 던졌다라는 부분들,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그럴 지금 준비 상황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이 상황에 의해서 이제 그 EU 채권단들, 유로존 채권단들 스탠스가 조금은 좀 강경 쪽에서 좀 완화 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게 하는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좀 여겨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그리스 지금 정부 오히려 국민을 등에 업고 새로이 EU 채권단들과 힘을 얻은 상황에서 협상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시장으로의 영향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좀 장기화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오히려 시장 내 그리스와 관련된 부분들, 아직 물론 이제 그 불확실성이 여전한 부분은 사실입니다만은 시장 내 영향력을 크게 줄 만한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당분간 좀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오히려 시장 내 관심 부분은 앞서서 이제 그 대우증권연구원이 말씀하셨다시피 2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이번 주 7일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옮겨가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 부분, 이쪽으로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은 조금은 더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일단 그리스 이슈는요, 어쩌면 물론 이제 제가 미처 감지하지 못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정 부분, 많은 부분 이제 희석되어 가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스 국민들이 긴축에 반대한다라면서 무려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반대 목소리를 의외로 냈지만 여전히 그리스 문제는 그냥 장기화되면서 영향력 자체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보셨습니다. 아마 내심 그리스와 그리고 채권다 모두 다 지금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긴 했지만 둘 다 어느 쪽도 그렉시트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3차 구제금융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시장 모습부터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변수가 될 중국과 또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금요일장에서 2100을 지키긴 했는데 기관이 왜 팔았을까요? 일단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2100포인트 겨우 이제 2104포인트 마감하는 그런 모습.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 말 그대로 혼조 양상의 마감을 보였다라고 정리가 될 듯합니다. 요새 이제 수급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기관 조금 좀 매도 쪽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여기에는 아무래도 그리스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부분, 아니면 혼란한 부분,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인 반응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 오히려 기관의 수급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강세 쪽으로 많이, 오히려 좀 매수 쪽을 조금은 더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 여기에 가장 크게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중국 상해 증시의 변동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주면은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확실한 이제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다. 보도에 의하면 10.8조 원 플러스 기존에 이제 그 예산 책정해 놨던 부분들 해서 총 이제 22조 원의 추가 경정을 이제 그 예산을 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일단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가 있죠.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점. 그렇다면 어느 때도 그랬듯이 2분기 실적 시즌의 시작과 동시에 결국
결국에는 실적에 의한 양분화 현상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것. 양분. 가장 먼저 이제 업종별로 양분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종목별로 조금 더 세분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1분기 실적진이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그리고 소재,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 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 우세해 보인다라는 걸 말씀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그 증권회사 리서치 하우스에서는 대부분 IT와 자동차에 대한 실적 전망을 조금은 좀 어둡게 내놓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라면 리서치 하우스들의 어떤 그 일정 부분 그 벤치마크를 쫓아가고 있는 기관 수급에 있어서는 기관들 IT와 어떤 그 자동차 쪽에 대한 수요를 늘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겠다. 오히려 에너지, 화학 그리고 증권 쪽에 대해 한 어떤 그 매수세의 강도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총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스탠스에 확실한 정립이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총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마한 규모의 사고팔고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금요일날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섹터라든가 종목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 주 금요일날 시내 면세점에 누가 선정이 되는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앞두고 호텔신라 등에 관련된 SK네트워크스라든가 신세계 등의 종목들도 지난 한 주간 많이 이슈가 됐었었는데 호텔신라가 지난 한 주 단연 돋보이는 수익률을 보였더라고요. 포함해서 특징주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려요. 좀 한 서너 가지 정도 특징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건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호텔 신라 10%가 넘는 그런 급등세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시내 면세점, 현대산업개발과 같이 이렇게 좀 진행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시장 내에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제약업종, 바이오업종 단연 돋보였던 종목 일양약품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에볼라, 우리 시장에서 아직도 메르스 관련된 부분 조금 좀 지지부진 다소간 좀 둔화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에볼라는 여전히 관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일양약품 에볼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면서 한 주간 무려 4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것. 이 부분 이번 주 역시 계속 지켜보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특징 업종들 살펴보게 되면요.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1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코리안 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리안 리에 대한 1분기 실적 기대감 17%의 상승 나타났었고요. 한화테크인 이제 삼성테크인에서 한화테크인으로 사명이 바뀌었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이제 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 이제 안정화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방산 부분, 항공기 부품 부분에 대한 기대감 작용이 되면서 18%의 상승 나타났다라는 부분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리스보다도 시장의 관심이 2분기 실적과 무엇보다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중국으로 옮겨갈 거다라고 하셨었는데, 중국이 5,000포인트를 넘어선 것도 어제 일 같습니다. 이제 3,700선까지 붕괴시키면서 지난주 금요일 또 블랙 프라이데이, 장중에 7% 급락 종가상도 5.77% 거의 6% 밀렸었는데, 지난번에 오락가락 정책도 문제고, 사실 MSCI 신흥지수 편입까지 같이 되면서 엎친 데 덮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셨었는데 지난 주말에 중국이 IPO 못하게 하면서 2차 부양책까지 꺼내 들었더라고요. 이번엔 약발이 좀 통할까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는 조금은 점차 이제 그 진정 양상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저 역시 갖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그 상해 지수의 어떤 그 변동성 부분 이에 따른 혹시나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우리 시장 내 위를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왔었던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어떤 그 찬물 끼얹기식의 투자 심리 위축이 혹시나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부분으로 좀 확대 해석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 계속되는 이제 급등락 반복이 되고 있죠. 6월
12일 이후에 지금 거의 뭐 30%가 넘는 그런 급락 나타났었고 지난주 한 주간만 무려 12%의 급락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정부 정책, 뭐 신용규제 완화 지난주 금요일 날 들려왔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지난 주말에는 앞으로 이제 그 28개에서 IPO가 예정이 되어 있었죠. 이 부분 잠정 중단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그 증시 안정기금까지도 지금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나타났었죠. 그들의 돈으로 2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21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증시 안정기금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어떤 그 부양책을 계속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 부양책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거품이 과연 꺼져가는 어떤 그 순환고리, 거품이 꺼져가는 단계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그 현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중국 정부에서는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까지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그들만의 어떤 그 최선의 방법을 지금 구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다라면 증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3,500에서 4,000포인트 선 정도에서는 박스권 안정화가 이루어져야만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전체적인, 만약에 3,500포인트 밑으로 하향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부동산 시장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분명히 좀 염두를 해두시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장 내 그동안 잘 올라왔던 바이오와 제약에 대한 혹시나 거품도 꺼질 가능성, 거품으로 바뀔 가능성,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품으로 바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중국 증시, 특히나 이제 그 중국 시장에는 PER 기준으로 100배가 넘는 기업들이 속출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거품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제약, 말 그대로 실적 확인이 되지 않는 기업들 경계보로 한번 인식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성장성 프리미엄을 높게 사실상 쳐주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바이오 제약주, 조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얘기하셨었고, 아까 실적 시즌 감안했을 때 에너지, 화학, 증권 쪽에는 오히려 매수가 더 들어가고 실적 추정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전차는 더욱더 실적 시즌에 안 좋을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끝으로 전략 종합해 주시죠. 예, 오늘 전략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슈 그리고 오늘의 이슈 뭐니 해도요. 그 정부의 이제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반면에 그리스 이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중심에 있을 부분,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다라는 부분들. 중국 시장의 변동성 뭐니 해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 내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부분은 실적과 관련된 어떤 그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수급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수급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저런 부분들, 바이오나 제약이나 일단 실적에 대한 확인이 무조건 필요한 그런 국면에 특히나 더욱더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죠.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 쇼크 꼭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실적 꼼꼼히 체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중위험 중수익 전략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트랙으로 해서 1분기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는 업종들, 화학, 에너지, 소재, 그리고 증권 업종까지 아울러서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성장 스토리, 옥석 가리기 분명하게 나타날 가능성 높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돼서 큰 그림 그려본다면 결국엔 저 PBR 업종 중심, 저 PBR 종목 중심에 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꼭 관심 있게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으니만큼 사실상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그 트리거가 될 텐데 실적 잘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의 변동성 감안해서 바이오 제약주 움직임 연결시켜서 전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윤 대표님의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참 헛웃음밖에 안 납니다. 참 대책 없는 총리에 대책 없는 국민들이라 하더니 그리스 사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어이없고 이것 때문에 또 국내 정치 발목이 좀 잡힐 것 같아서 오히려 조금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TV조선 보도본부장님 전화 오셔서 이제 그리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그리스 전체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까지 불거질 수 있는 이제 어떤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당장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관측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찌됐든 유럽계 자금은 어느 정도, 또 단기성 한머니 자금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간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증시는 조금 상승을 해 있고, 그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또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오늘 이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외신도,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을 화면 보고 계신데요. 베이징 얘기가 나오고요. 중국 얘기입니다. 그죠? 그 밑에도 역시,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맥도날드 KFC 얘기, 그리스 얘기는 조그만하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는 에이스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생각은 좀 기우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규모로 본다면 미국의 한 주보다도 못하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는 국가라는 것이고 미국은 그 한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의 국민들과 총리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유럽연합을 이끌고 가고 있던 지금 유럽 22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나 그 다음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책 없는 국민들이 그리고 대책 없는 총리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해프닝.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은 또다시 새로운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제가 오늘 뽑아온 에이스 기사입니다. 그리스는 에이스가 아니었고요. 이 맥도날드 KFC look to get 이 얘기 나옵니다. 맥도날드와 KFC가 look to get pay option, 즉 look to get fast in China by adding digital.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자결제 옵션에 대한 부분을 추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중국에서 맥도날드와 KFC가. 이 기사를 왜 탑으로 꼽았느냐 하면 일단은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핀테크죠.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빠른 상업화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관광객도 굉장히 많은 요코 관광객들이 이 알리페이로 결제를 약 80% 가까이 된대요. 알리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알리페이 핀테크는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온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까지 나왔던 주구장창의 얘기들, 전자결제 관련주, KG 모빌런스, KG 이니시스 이런 얘기가 다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알리페이에 대한 명확한 수혜주가 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알리페이하고 이 전자결제에서 한국의 어떤 협업 관계가 돼 있는 회사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정보통신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하이셀이죠. 바로 지금 요커들이 결제를 하면 은행에서 그 돈을 이제 가맹점에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협업이 되어 있는 것이 한국정보통신하고 그 다음에 하이셀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알리페이의 직접 수혜주라고 좀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자릿대가요 정확하게 조정이 명확하게 들어와서 이제 그 조정 시점에서의 행보 구간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제도약을 꿈꾸고 있다는 점. 근데 그것이 바로 급등세가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중장기적 성장성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다음 중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급등세가 나오면 그 급등세에 따라서 또 차익 실현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리페이 관련주로 두 종목 탑픽으로 가져왔습니다. 한국정보통신하고 하이셀입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신문 읽어주는 남자 여수는 가격 전략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발췌한 기사에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깜짝 쇼는 끝났지만 국론 분열, 민생 파탄, 국가 망신, 상처만 남았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대책 없는 총리에 대책 없는 국민들, 그러니까 그런 총리를 뽑았겠지요. 결국은 게으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는 게을르다, 그러니까 배째라, 우리는 갚지는 못하겠다, 너가 조정해라, 이런 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욕 태바지게 얻어먹을 국민들이고 욕 태바지게 얻어먹을 총리란 얘기죠. 미래 위에 찬성표를 던졌느냐, 없는 게 없으니까 반대해야 되느냐 해서 팽팽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쪽이 월등했죠. 대책 없는 국민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치프라스 총리, 물론 치프라스 총리가 정치적 입지는 굳히겠지만 결국은 국론을 분열시킨 대통령이 돼버렸고 총리가 돼버렸고요. 이 민생 파탄입니다. 오늘 은행이 이제 문을 재개하는데요. 뱅크런 사태는 지속입니다. 자, 과연 그리스가 이 사태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 아무런 방안도 없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결국은 또 그들 나름대로 더 힘든 길을 가고 있고 자충수해서 이제는 즉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채무 조정해 줄 수 없다고 나섰던 독일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꿀 리도 만무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유럽연합이 스탠스를 바꿀 리도 만무합니다. 그들은 어찌되었건 국제연합입니다. 그리스가 따라와 주길 바랬죠. 그러면 이걸 못 따라오겠다고 국민들이 얘기했다면 당연히 디폴트 수순을 좀 밟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뭐냐, 도움은 받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렉시트를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야 돼. 그렉시트를 원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안 되죠. 결국은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22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입지가 약해졌어요. 왜? 이때까지 그리스를 도왔는데 그리스가 결국은 이 사달을 냈거든요. 입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역시 마찬가지죠. 이때까지 그리스 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도 너가 내 말 들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리스가 이 사달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둘 다 입지는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둘의 입지가 약해진다는 것은 다음번 영국도 이 유럽연합에 남을 것인가에 대한, 즉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를 총선에서 언급했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포르투갈도 총선인데 거기서 포렉시트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럽이 붕괴가 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가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저거가 빠져나가든 대책 없는 애들이 빠져나가든 말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는 일단은 이 결론을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 문제는 일단은 시장에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유럽 쪽에서의 한머니성 자금들은 오늘 외국인 매도 규모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시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번엔 다르다지만 1,200억 위안 약발 1시간도 못 갈 것 회의론이 나서고 있는데 이거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증시에 영향을 증시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시가 떨어지는 것을 일단은 막고자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국 정부는 이 국민들의 대다수 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 중국 정부가 나서고 있다는 것이고, 증시 안정화로 가겠다는 얘기로
또 하나의 뭐가 있었냐면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죠. 우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건 말건 그대로 있어줬어요. 근데 중국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단 믿을 건 중국 정부밖에 없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 증시가 지금의 어떤 공매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쇼커버링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잡아 들어간다면 지금의 더 이상 하락세는 좀 멈출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은 없다, 요게 결론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중국하고 일단 떠나서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혼용해 보면 일단 우리나라도 증시 부양책과 비슷한 것이 경기 부양책이 나왔죠. 추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20조 넘게 지금 11조 하고 그다음 더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20조를 넘게 하겠다. 그렇다면 중국하고 우리나라 에이스가 아닌 그리스 빼고 이렇게 본다면 썸머랠리 여전히 기대를 하셔야 되는데 조정시 분할 매수입니다. 오늘 어차피 유럽 자금만 빠져나갈 때 기관이 어떤 눈치를 보면서 기간이 안 던져주면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세 상승으로 봐야 됩니다. 기간이 단기적으로라도 던진다면 이것은 조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간의 수급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비현실적 합병 비율, 주주 영문 표기 오류, 주주 혼란만 키웠다. 이거 누구 얘기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 기사 내용 나와 있는 거 합리적 설명 없이 물산 주가 상승 전망. 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거고, ISS에 대해서 이걸 비판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 점, 그리고 1대 0.5의 9호의 터무니없는 합병 비율을 권고했다. 이게 삼성에서 나온, 삼성물산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제일모직 바이오 가치 사업, 바이오 사업 가치 평가제라. 물론 맞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는요, 경제나 법, 모든 것은요, 유리한 쪽으로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진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법과 그리고 경제가 보호하는 한 원칙이죠. 그러면 삼성물산은 야근수를 안 썼느냐, 이 얘기죠. 삼성물산도 결국은 야근수를 같이 쓴 겁니다. 자, 첫 번째, 최근에 대다수의 삼성물산 주주들은 우편물을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합병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에 대한 부분, 삼성물산에서 보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주주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왜 뺐을까요? 그들이 합병을 찬성하는 쪽에는 자기들이 주주 번호를 기재할 것이고, 합병을 반대하는 쪽은 주주 번호 기재 없이 그냥 반송을 시키거나 그대로 놔두겠다는 겁니다. 야근수죠. 결국은 ISS, 즉 엘리엇 펀드도 마찬가지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야근수를 쓰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주주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즉 합병이 된다면요, 제가 수익을 말하는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합병이 된다면 그것은 제일모직의 수혜입니다. 합병이 반대가 된다면 그것은 삼성물산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둘 다 야근수입니다. 저는 주주들이 돈을 잃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엘리엇이 그냥 돈을 확 벌어갖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달아나는 것을 먹튀를 하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정부에서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생각이 있으니까요. 꼭 좀 참고를 하셔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이들의 싸움은 주주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의 싸움에서 주주들의 가치가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입장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좀 짚어드렸는데요. 결국은 그리스 사태가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이 문제예요. 기관이 만약 오늘 유럽계 한머니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같이 던진다면 이것은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단기적 조정을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고, 기관이 눈치를 안 보고
기관이 그대로 계속 매수세로 불어붙인다면 이것은 본격적인 썸머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썸머랠리는 옵니다. 그런데 조정이 왔다가 가느냐, 그리고 아니면 이대로 바로 횡보했다가 가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쪽은 생각을 잠시 접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관들도 지금 싸게 사기를 원할 겁니다. 그죠? 그 부분도 참고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 썸머랠리 옵니다. 곧. 시장은 여전히 즐길 구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을 자꾸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위험 자산으로 쏠리고 있는 거 분명하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잠시 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뚜껑을 열고도 믿기지 않은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스 국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에 오늘 충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시장 어떻게 될지 이두코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로 나가보죠.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오늘 시장에 충격으로 일단 다가올 것 같습니다. 2,100을 겨우 회복했고 하필이면 기관이 살짝 발을 빼려는 차에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시장의 충격이 어디까지 이어질는지 당장 내일 아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되면은 실적에 대한 민감도도 상당히 높아질 텐데 그 실적 수치도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실적적인 부분도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지만은, 결국에는 불확실성 해소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를 제가 말씀드릴 때,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상방 2120포인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애매하게 이 구간까지 와서 조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점이 2111포인트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이번에 2120포인트 이하권에서 변동성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일단 단기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5일선까지의 하락은 일단 조정이 예상이 되지만은 그 폭은 크지 않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 좀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들 일단 진행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치는 변수 말씀 좀 해주셨듯이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발표한 어떤 그리스 관련된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 일단 시장에는 계속적으로 남아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반대 의견이 좀 우세가 나왔었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썸머 랠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하나의 그냥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속 편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결국 이제 해결 방안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 그리스 관련된 그런 조정권에 좀 진입을 하게 되더라도 2070포인트 정도, 2070포인트 정도에 대한 기술적인 지지적인 부분들, 단기 박스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적인 부분으로 진입을 한 상황에서 지지 라인들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시 매수 관점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번 주 발표될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적인 문제들. 그래서 일단 말씀해 주셨던지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예상치보다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 자, 중요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사실상 호재를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상당히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부분들, 일단 전저점이 124만 원대를 이탈하게 되지 않으면서
현재구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정권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실적적인 부분들과 주가적인 부분들은 불확실성 해소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된다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우리 지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좀 드렸지만은 그리스 문제가 됐건 금통위 결과 문제가 됐던 뭐 삼성전자가 이슈가 됐건 결국에는 2120포인트 이 저항을 돌파하냐가 못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됐든 불확실성 해소냐 아니면 조정을 주기 위한 불확실성의 연속이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변동성이 심한 장일수록 주가의 등락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짧게 단타 치시는 분들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하신다면 이번 주 한 주 잘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변동성이 커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조정 시에 매수해야 될 섹터 제약바이오들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자, 뭐 일양 약품이라든지 지난주 금요일에 JW 중해제약 또다시 6% 가까이 급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하지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수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약바이오주들 개인적으로는 상승 클라이막스에 들어올 그런 그러니까 조정의 시작권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자금의 흐름들을 좀 놓고 생각해보면은 그런 어떤 그런 판단으로 좀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 일단은 고점에 물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자, 거꾸로 그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지금부터는 커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제약바이오주들 주의하시면서 매매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이제 이번 주 NHN 엔터 지난번에 한번 차익 실현을 한번 했었죠. NHN 엔터 5일선까지의 조정세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인 수익 실현 최바닥권 그러니까 5만 원대 초중반대부터 매집한 이후에 6만 원대를 돌파하는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좀 리딩을 해드렸었고 결국 이제 최고가에 정확하게 매도한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조정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관들에게 일단 물량 폭탄 한번 매기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뭐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일단 기관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매도세로 잡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나와준 그런 모습들 아주 재미난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상 이 종목이 1차 상승폭에 좀 들어왔지만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는 7만 원 부근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 정도에 대차 5일선을 바짝 붙이면 붙일수록 매수로 들어가서 외국인과 기관들 일단 한 번쯤은 흔들어 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일선을 기준으로 하되 6만 원대까지 가깝게 붙이면 더욱 스트롱 매수 관점 계속적인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NHN 엔터 같이 바닥권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섹터와 종목으로 한 종목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SM 엔터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SM 거의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게임주들과 이제 카지노주들이 서서히 좀 움직이고 있겠죠. 게임주들 정확하게 바닥권에서 NH 엔터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들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최근에 뭐 게임비라든지 웹젠 이런 종목들 컴투스라든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여름방학에 대한 이슈들 나오게 되면서 서서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엔터주들도 상당히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카지노 게임 엔터 섹터를 놀자주다라고 이제 대부분 섹터로 짚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들 최근에 움직였고 카지노들 움직였고 자, 그럼 바닥권에 있는 종목 재료가 있는 SM 자금의 순환매가 한 번쯤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메르스 관련된 악재가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소강 상태로 좀 들어오게 되면서 축제들도 하나씩 오픈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소녀시대 컴백이 이번 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 5개월 만에 컴백하는 소녀시대부터 샤이니까지 컴백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 자, 중요한 것이 이번 주 주말에 문화부 장관께서 직접 SM타운을 방문하셔서 4천억 정도의 한류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고 좀 언급하시면서 메르스 관련된 한류 악재를
극복하려는 어떤 정부에 대한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소녀시대의 컴백적인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호텔 신라와 SM과의 학자적인 면세점 관련된 이슈 또한 바닥권에서의 여름 성수기로 진입하는 과정들, 결국에는 서서히 재료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M적인 부분들 조정 시 매수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해서 이제 5인선을 기준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 일단은 4만 원 정도의 부분들 4만 원대 터치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잡아서 여름으로 진입하는 엔터주들의 횡보 그리고 놀자들의 섹터별 움직임 잘 관찰하시면 이번 주 대응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 종목 잘 봐주셔서 큰 수익 안겨주셨던 우리 이두코 멘토님이 오늘 신규로 종목을 추천해 주셨었는데요. 그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관심 갖자 했었던 오늘의 신규 종목 SM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의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긴축을 거부했다라는 결과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JP모간을 이를 두고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 이제는 기본 시나리오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속속 리포트를 내면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렉시트 가능성 훨씬 커졌다. 국민투표 부결로 인해서 국내 증시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비관적일 필요 없다 하는 리포트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행도 오늘 긴급 통화정책 대책반을 꾸려서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로화가 급락해서 오늘 원달러는 1130원대 급등 출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유로존은요.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밤 긴급 유로존의 정상회의를 긴급하게 잡았다는 것도 끝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